부동산 투자 하면은 제일 먼저 아파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작가님께서는 아파트 투자에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에요, 사실 아파트. 뭐 아파트 노래가 있을 정도니 얼마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그죠? 아니 빌라 노래 없잖아요. 원룸 노래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네요. 얼마나 네.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 투자를 예전부터 네. 사활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집이 없었으니까 아파트 하나 장만하면 내 인생 끝이다. 집 하나 장만하고 빚 다 갚으면은 끝이다라는 시대에 살았던 건 80년대인데 네. 지금도 그 모습을 이어가는 이유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너 딴짓 하지 말고 집부터 장만하라. 네. 너 차 왜 사냐. 지금 집부터 사야지. 빨리 청약 놓고 아파트 당첨돼서 집 사고 그거 집 샀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또 다시 얘기하시죠. 야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넓혀라. 큰 평수로 이사. 너 애 낳으면 너 네. 어디서 살 거야? 애 맞아. 방 하나씩 줘야 될 네, 거 아니냐? 또 하면은 이제 너 얘 여기 학군 안 좋다. 네. 애들 학교 갈 때까지는 어디로 이사 가야 또 애들 공부 가리킨다. 네.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건 한 채거든요. 그런데 그걸 뜯어먹고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살기 좋은 존에 다행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려서 남은 돈을 갖고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평수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내가 망하기 전까지 내가 50평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릴 수 없어요.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또 이래요. 평수를 줄이세요. 두 분이 사시는데 이제 자녀가 다 분가했잖아요. 그러면 줄이셔도 되지 않아요? 그거 갖고 뭔가 투자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쭤보면 자녀가 오면 잘 집이 없대요. 주말에. 그 며느리도 있고 이제 그런데 방 하나씩은 남겨놔야 걔네들이 오면 줄 거 아니냐. 근데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왜? 아버지가 자산이 있어야 오지. 오히려 아버지가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24평에 이사가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와요, 자식은. 이거 진짜 완전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적이다. 현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 팔고 아버지가 뭔가를 거기서 수익형 자산 투자해서 현금 흐름이 있어서 계속 아버지가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 오죠. 네. 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죠. 자녀 용돈도 주고. 네. 그럼 손주들이 주말에 할아버지네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가자. 차에 미리 타 있어요. 아빠 뭐해? 아빠 왜 빨리 안 내려와. 와? 빨리 막. 내려와. 차에 네. 타서 앉아있어.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5만 원, 10만 원 주니까 용돈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큰 집을 유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거 제가 정말 다양한 설명을 들어봤지만 이것처럼 현실적이고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네. 설명 처음입니다, 진짜. 전통적 방식으로 계속 넓혀가봤자 네. 결국에 내가 깔고 앉으면은 이게 나한테 돈 되는 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 그거는 뭘까요? 저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를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종류가 많잖아요. 부동산 중에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 수익형 자산인데 네.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로 수익형 자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서 월세 받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환급성도 좋고 투자하긴 너무 쉽잖아요. 네. 이게 얼마에 나왔으니까 내가 얼마에 사면 싸게 사는 거구나 딱 아는데 그 외의 건들은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네. 근데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환급성은 좋은데 네. 그 장점이 네. 또 이제 네. 수익률이 낮다는 그렇죠. 단점으로 또 그렇죠. 되죠. 그래서 그럼 수익률 좋은 자산으로 옮겨가 볼까 하다 보니까 1인 주거 형태의 주택 내지는 거주 공간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원룸이나. 네. 그러니까 그 원룸이라고 오피스텔 같은 것들. 부르는데 네.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1인 주택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요즘에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네. 주거용 오피스텔, 네. 그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한 네. 네 가지로 좀 나눠지니까 그거는 네. 이제 비주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비주거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주거긴 하지만 오피스텔 상업용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1인 주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익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재 지금 월 7천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있다고 네네네네. 하시던데 그 대부분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그렇죠. 투자 80% 정도가 거기에 편중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하고 이걸 간 게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아, 수익형자산 건물 다세대다 가고 사면 나중에 감가상각 된다는데요. 아니,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오를 거라고 투자해놓고 내가 사는 수익 건물은 내리냐고요. 똑같이 올라요. 네. 부동산은 그 지대가 오르는 거지 건물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뭐 나이가 점점 나가서 감가되는 뭐든지. 거예요. 아파트도 감가되고 모든 부동산의 건물은 감가되지만 그 지대가 오르고 그리고 월세가 오르면 당연히 또 오르죠. 올라가죠. 보너스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팔지 않으니까 뭐 신경 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번 바뀌는 걸 평가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네. 건물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파트는 부동산 124 같은 데 들어보면 매일 가격이 나오죠. 나오지만 네. 건물은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호가만 존재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가격을 미리 적어놓는 것도 없고요. 그냥 산 가격에 그냥 장부에 적어놓고 있고요. 실제 월세가 많이 받으면 그만큼 내가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기분 좋아하는 거죠. 또 이게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월급도 많지 않으셨을 텐데. 되게 조금 받았죠. 48이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직장을 때. 한 30만 원, 32만 원 받았고요. 엄청 92년. 동안이시네요. 제가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해서 그래요. 결혼할 때 2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99년도에 월급 250만 원. 예, 250.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제가 많이 받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부자가 되기로 했는데 네. 방법은 두 가지예요. 투잡을 갔던가 아니면 마누라를 내보내든가 돈 벌어 오라고 네. 내보내든가 쌍끌이로 가고. 네. 둘이 가던가 아니면 내가 두 탕을 뛰던가 어쨌든 뭐 예.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네. 더 벌어야 된다. 근데 네.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리고 지출을 줄였어요. 어디까지 주셨어요? 절약의 최고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안 뭐예요? 쓰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절약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때 아내하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어떠냐? 그래도 그때가 행복한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외식이랍시고 순댓국 5,000원짜리 먹으면서 너무 살았던 행복해, 시절이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 아. 왜? 우리한테 희망이 있었잖아. 물론 또 그래도 희망이 깨진 건 아내분이 잘 아니지만. 따라주셨나 봐요. 그럼요. 우리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부자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 얼마 정도까지 아끼셨어요? 음. 몇 프로까지 수입에? 그러니까 그때 자녀가 있었어요. 거의 70% 정도 저축한 것 같아요. 와. 70%. 아니 왜 버리신대? 진짜 그냥 네. 정말 밥 먹고 물 예, 예. 마시고 그렇죠. 술 마시고 사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그러니까요. 도시가스가 안 돌아가서 네. 도시가스 점검하시는 분이 여기 뭐 여기 무슨 사람 데 안 사는지라고 그러니까. 물어볼 정도로 안 썼으니까요. 그렇게 출발하셔서 네. 이제 월 7천 현금흐름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 현금흐름 만들기 위해서 이 실전 투자의 3단계가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 3단계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수익형 자산을 고르는 데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구역. 두 번째는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용현금. 내가 과연 돈을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느냐. 통장 잔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이 존재하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네. 구역 분석, 네네. 요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걸 구역이라고 하냐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 기준으로 하면 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역이. 네.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인구가 증가하는 존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돼요. 그럼 인구 증가하는 걸 어떻게 알죠? 그냥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어요. 무슨 동에 100세 노인이 몇 명 사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들어가서 무료로 보는 거니까 네. 보시면은 다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는데 오른다는 거는 어디서 뺏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뺏어 온다는 얘기는 우리 쪽으로 누군가가 오고 있는 건데 그럼 오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냐는 거야.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젊다는 건 청년인 거죠. 40대까지 그렇죠. 청년인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니까 여긴 일자리가 좀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비전이 있는 동네구나라는 걸 판단하셨다면 그 안에서 구역을 고르셔야 돼요. 구역은 예를 들어서 뭐 자그마한 도시는 시니까 시 안에 1인 주거의 형태들이 밀집되어 있는 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직방, 다방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돼요. 네. 거긴 풍선처럼 나오거든요. 무슨 동에 원룸이 몇 개가 있고 무슨 동에 몇 개가 있고 그럼 그걸 쭉 줌인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밀집되어 있는 군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뭐 4-5개 정도. 그렇죠. 어, 또 동네마다 찾아- 예. 이렇게 뭐 아파트만 있는 동네, 뭐 그렇죠, 원룸만 그렇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상업이 이제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있다든지, 아. 아니면 공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다든지, 있다고 그러지. 어떤 그룹들이 정해져 있다는 네. 거지.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보자, 여기를 B라고 보자, C라고 보자, D라고 보자, E라고 보자, 5개를 찾았다면 그 녀석들의 성적표를 쫙 매겨보면 돼요. 어디가 경쟁력 있는 존인지, 그 중에서도. 나는 A시를 살 거야. A 도시를 살 건데 그 중에서 5개 구역이 있어. 그럼 그거를 쪼개가지고 어떤 게 과연 좋은 녀석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는 방법은 3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직방 다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수요 6개월짜리, 네. 3개월짜리 주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낮은가. 보증금을 낮게 줘요.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존이죠. 그렇죠. 단기 주는 데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월세가 동일 연식 대비 싼가. 그러니까 물론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으면 당연히 금액이 다를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A 구역에서 2000년대 거, B존에서 2000년대 거 연대별로 쭉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그렇게 좋은 찾으시면 놈을 돼요. 골라낸다. 그 지역 내에서 건물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구역 선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존을 사야겠다는 거를 정해놓고 타겟팅해야지. 우리 그렇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좋잖아요. 네. 그럼 거기 구조가 좋은 거예요? 콘크리트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지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구역이 좋은 네, 거잖아요. 네.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잘 네. 좋으니까 좋은 거지.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러면 좋은 데 찾는 게 아파트 구조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구조를 보고 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임장 가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 보여주면 껍데기 보여주는 네. 거예요. 좋아 외곽 보인다. 구조, 벽돌 색깔 이쁘고 네. 페인트 색깔 이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감정이 끌리는 집을 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사는 네. 거예요. 감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네. 되는데. 객관적인 잣대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끌리는 데 사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역 네. 분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네. 선정하고 네. 그 안에서 1인 가구가 있는 구역을 찾아보고 네네. 1인 가구 밀집지 구역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첫 번째가 단기 임대 형태가 많은 곳인지, 두 번째가 보증금이 금액이 낮은 곳인지, 세 번째가 비슷한 컨디션의 1인 가구 주택 중에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월세가 비싸고 단기 임대나 보증금 규모가 짧지 않고 보증금이 큰 곳. 그렇죠. 이런 곳들이 선호도가 네. 높은 곳이다. 당연히 좋은 쪽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수익률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이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해? 이게 우리가 네. 지나가다가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상가 진다고 이렇게 전단지 주고 막 지식산업센터 판다고 막 전단지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수익률 12%, 8% 막 이렇게 네. 써 있죠. 어. 5년 임대 확정 이러면서 네. 12%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면 그게 1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냐면은 네. 대부분 거기 그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게 표현해야 좋겠죠. 사기는 아닌데 높게 표현해야 좋기 때문에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실투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10억인데 9억이 대출되면 1억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억에 대한 이자만 넣어요, 그냥. 그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는 사람은 1억짜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억짜리. 어차피 이 9억은 내가 갚을 돈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 그런데 그냥 1억만 갖고 계산하면 12%도 나오고 16%도 나오고 8%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형 자산 원룸 다세대도 그렇게 계산하면 24%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몇 개 바꿨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값은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 수익률로는. 그러니까 잣대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떤 걸로 기준 삼아야 되냐? 계산해 봤을 때 가장 정확한 건 실제 수익률, 실제. 대출 없이 전체 금액 기준으로. 그거는 레버리지잖아. 그냥 그렇죠, 어차피 내가 그렇죠. 갚아야 되니까 전체 금액이 10억이다. 그럼 10억 대비 얼마가 나오냐? 상가는 서울 기준으로 하면 2% 안 나오고요. 수도권 하면 4%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 다가구 원룸 형태의 건물들은 6에서 7%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잣대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물건의 가치, 그러니까 네.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률인데 네. 그 수익률을 볼 때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어긋나져서 계산을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대출 없이 레버리지 네. 없이 예. 이 해당 물건의 매가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는요. 네. 가격이 계량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 싸면 금매예요. 그게 그냥 바로. 그리고 비싸게 부르면 나 호가한 거고. 근데 그렇죠. 이 수익형 자산들은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냐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얼마입니다 그럴 때 싼지 비싼지 몰라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내가 판가름을 못 치니. 그러니까 수익률표에 넣어보면 내가 그 아까 구역 있잖아요. 네. 그 구역에서 5개의 물건만 받아보더라도 잣대를 정확한 잣대로 계산해보면 어떤 놈이 1등인지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수익률만 갖고 계산하다 보면 구역이 안 좋은 구역을 사게 돼요. 그렇죠. 거긴 당연히 좋게 나올 거죠. 네, 왜? 왜냐면 싸니까. 네, 경쟁력이 싸니까 싸게 나올 거야. 그러면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와 기가 막히게 좋다 이게. 근데 맨날 방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다가구 하나 샀는데 네. 이거空실만 두 계속 개 되면 생겨와요. 진짜 그러면은 미치는 거지. 수익률이 1%씩 푹푹 빠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구역을 찾아놓고 그 안에서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전체 시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제일 수익률 높은 녀석은 제일 안 좋은 녀석일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 단계들이 안 좋은 거를 걷어내는 그런 게 목숨을 또 차리는 포함이 방법이에요. 되나요?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3단계가 가용 현금 파악인데 네네. 이 가용 현금 파악의 의미가 어떤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네. 가용연금이다 그러면 내가 살 때 실투금이죠. 어떻게 네, 보면 실제 네.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근데 그걸 은행 잔고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서 영끌하면 나빠요 얘기하지만 영끌 안 하고 부동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영끌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돈은 잠재돼 있어요. 가용연금이라는 거는 내 통장에 없지만 내가 뭔가 유사시에 빌릴 수 있는 돈을 가용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파악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약 통장에 내가 1,000만 원 들어있어요. 네. 그럼 청약 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 가서 청약 통장 금액 담보로 대출해달라면 1,000만 원까지는 바로 주거든요. 물론 이자는 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유사시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건 유사시에 1,000만 원 내가 필요한 거구나.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금저축 같은 거 들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거의 90%까지 대출이 돼요. 그런 것도 유사시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투자해서 잔금을 치를 때 빌릴 수 있는 돈이라고 계량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미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네. 마이너스 통장이 사실 이럴 때 쓰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냥 생활자금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차 사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자, 이제 이게 준비가 물건이 딱 타겟이 딱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렇죠. 못 쏘니까 평상시에 자기 자금 현황을 파악을 해둬라. 그렇죠.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물건이 나타났을 때 가차없이 빵! 가차없이. 네. 그때 돈 세면 늦은 거예요. 자, 그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 하면은 뭐니 해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 텐데 또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 월세 받는 거 제가 해봤는데 몇 년 뒤에 이게 월세로 1년 동안 300만 원 받았는데 뭐 2년 뒤에 2천만 원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수익형 부동산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접근하실 때 네. 신축, 신도시 상권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조심해라, 이건 조심해라 강의하잖아요. 끝나면 안 가요. 안 가고 계세요. 강의가 끝났는데. 그러면 저 이미 샀는데 어떡하죠? 이미 다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은 최대 이게 얼마 받을 거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안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죠. LH가 신도시를 만들 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네. 신도시가 생겨나면 거기에 상업존을 너무 많이 빼요. 그럼 LH는 왜 그렇게 할까요? 상업용지가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만 실패 보는 거죠. 상권이 바로 살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는 상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네. 세종 같은 데 가면 진짜 많이 비어 있어요. 네. 상권들이. 세종 같은 경우에 상가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존인 게 뭐냐면 금요일부터 장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집에 가니까 금요일 날 회식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가 대부분 보면은 금토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투자를 많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연하이님 10억에 사셨어요. 네. 10억에 사셨는데 월세를 연하이님은 전세를 5억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좀 짠돌이라서 8억을 줬어요. 전세를. 그럼 그게 10억짜리는 둘 다 10억이잖아요. 그대로. 그럼 너나이님 집이 나쁜 거예요? 내 집이 나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전세를 그냥 싸게 줬을 뿐이고 상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10억에 샀는데 매매가가 따로 떨어진다는 10억에 샀는데 4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반으로 월세를 낮췄어. 200을 받아. 그럼 5억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자 내고 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는데 200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200이라도 받아야지. 그리고 딱 세를 줘요. 그랬더니 6개월 서비스로 6개월 달라 그래고. 그럼 그것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받는데 그동안 낸 이자,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에 내놨더니 그거 5억에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황당한 거죠. 신상가는 70% 정도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0억에 샀으면 7억을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5억으로 내려가 버리면 2억 마이너스 난 거예요, 결국은. 2억을 줘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상가가 왜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냐면요. 상가는 진짜 건물주 소리 듣는 게 상가거든요. 저 수익형제산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세입자 만나면 뭐 고쳐달라 소리예요. 뭐 고쳐달라. 사장님 이거 고쳐주고 가세요. 오신 김에. 저 수도꼭지 좀 고쳐주고 가세요. 무서워요. 세입자 만나는 게.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진짜 건물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자본주의 진리가 있네요. 서울 말고 수도권 평균으로 보면 4% 수익이 나요. 네. 근데 원룸 평균 6% 수익 나거든요. 2%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3분의 1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 거기 2천만 원 더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인은 일단 투자의 기본, 싸게 살 수가 없어, 일단. 상가 분양은.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너무 이제 비싸게 뽑히니까. 네네. 두 번째는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거의 못 달성하죠. 못 맞춰요. 거의 못 맞춰요. 처음에는 버티면서 아예 없는 구간을 네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황에 맞게 낮추게 되고, 낮추게 되고. 이게 낮추게 되면 수익률에 의해서 매매가가 역산이 되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그쵸. 좋겠다.